오늘 저는 평생교육법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겠는데, 평생교육법을 통해서 평생학습 도시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조성하기, 거듭나기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문 회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과 많이 같다. 그래서 문 회장님 저희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생교육 법상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평생교육법이란 학교교육 정규과정을 뺀 나머지 다라니까 사실 다라는 것은 다 아니라는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가 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자료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넘어갈 텐데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헌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제39조 5항에 있는, 우리 박람회 때 모두 티를 읽고 알려드렸었죠. 1980년도, 82년에 어두운 시대였지만 평생교육법의 전신인 사회교육법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사들의 전신인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증이 있었죠. 1999년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 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대학 평생교육원 또 문화센터들이 평생교육 법상의 기관으로 시설로 설치가 됩니다. 이 1999년에 1차 정부 개정을 통해서 2001년에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되죠. 여기 앉아 계신 이희수 교수님께서 그때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시고 정책 제안을 하시면서 평생학습 도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광명시, 그 다음에 유성구, 진안구 이렇게 3개 도시로 시작을 한 평생학습 도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클 줄 모르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맨 처음에 정확히는 아니지만 30개 지정하겠다. 그 다음에 붐이 일어나니까 70개 지정하겠다. 그 다음에 붐이 일어나니까 100개 지정하겠다. 110개 지정하겠다. 계속 붐이 일어나니까 지금 169개. 저는 167개라고 표현한 것은 목포시가 지정할 때 목포와 신안, 무안을 한데 묶어서 하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167개, 169개 도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되어 있죠. 이때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증 1급이 평생교육사 2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배치 의무화 부분이 명시가 되게 됩니다.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은 아까 제가 왜 문 회장님한테 저희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회의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 통합 증진,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혹은 지자체에서는, 혹은 시민들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도시를 약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을 잘하는 도시는 예산 많이 들여서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2000년대 중반쯤에 어느 큰 지자체 시장님이 TV에 나와서 우리는 평생학습 도시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고 전국에서 1등입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죄송하게도 그때 교육부 평가에서 ABC 이렇게 매겼을 때 제가 보기엔 전국에서 꼴찌에서 2번째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평생학습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왜 평생학습 도시 평가에서 교육부는 거기가 A를 받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라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를 구현하고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공동체를 생성하고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경쟁력 사회에서 지역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가져갈 것인가? 이 뒤에 있는 자기 개발을 넘어 자아실현을 넘어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평생학습 도시 사업인데 지금 그 가치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는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누이 평생교육사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인기도 있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취미교양의 단위 프로그램들 숫자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토론도 하겠지만 재지정평가의 방향은 그런 어떤 경쟁이 아니라 선의 경쟁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가져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 시작했던 그 시대에 지금이랑 별다를 게 없지만 이 부분들은 자료를 대신해서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처음 생겼느냐? 사실 이제 그대로 넘어가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또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선견지명이 있었던 또 저희 지도 교수님 최우식 교수님께서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평생학습 도시로는 거의 이제 6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의 자랑입니다. 실천적인 이야기, 평생학습 도시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번 쭉 어떻게 봤나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테네, 우리가 얘기하는 아고라, 우리 아고라 강장 많이 이야기하죠. 그때 토론회 강장이었던 모든 공동의 의견들을 모았던 그 아고라 강장, 그 부분들과 더불어 아테네를 보게 되면 삶 자체가 교육이고 교육이 즉 삶이라는, 그래서 평생학도시의 원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학습도시로 넘어와서 태동기, 도화기, 도약기, 확산기는 또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런 시간이 20분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말고 IAC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4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네스코 UIL에서 하고 있는 GNLC 사업. 근데 사실은 평생학습 도시 사업이 그것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새로운 정책들이 국가에서 다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꾸 지역에서는 지자체 장님들에게, 자치단체장에게 뭔가를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또 뭔가 새로운 이슈를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GNLC에 가입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지나친 경제, 그렇게 경쟁할 필요도 없는데 해줘도 되는데 요번에도 3개밖에 안 돼서 많은 도시들이 또 울고 있었죠.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중에 고쳐가야 되는 부분 아닐까. 우리나라도 지금 51개국에 223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44개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1995년에 경남 창원시에서 사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군포시는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999년 국가보다 먼저 경기도 광명시는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 광명시 유성구 진안도 3개의 도시의 착수 사업을 시작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부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당시에 저도 2004년에 용인시에 있었는데요.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교육부에 사업을 내야 되는데 시장님이 다 예산 수립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장님 직인을 찍어서 교육부에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법은 교육감에게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용인시 교육장에게 가서 용인시 교육장 직인을 같이 내지 않으면 교육부 사업을 접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교육청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인을 안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됐죠. 돈은 지자체에서 되고 있는데, 시장이 되고 있는데, 군수가 되고 있는데 도장을 못 찍으면 국비 사업을 낼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못한 것 아닙니다. 또 그 안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 학교 평생교육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정부 개정 같은 부분들이 건의가 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때 평생교육사 신분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뭔가 평생학습 도시를 통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제 평생교육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법을 따져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전문계약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평생교육사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계약직은 사실 일시적인 한정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처럼 10년, 15년 할 수 있는 업무의 공무원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계속 지금 그 부분들을 울고 청토하고 있지만 우리가 적용해서 썼던 그 계약직이라는 그것이 사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업무하고 맞지 않는 저 계약직이니까 5년 뒤에 다시 저희는 하한액으로 내려가고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시간, 그것도 지금처럼 전임이 아니라 저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장령 3년을 가지고 용인시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시간제기 때문에 48시간 근무 중에 24시간 근무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연봉이 1,500이었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1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초과 시간이 110시간의 초과 수당을
69시간밖에 안 주죠. 110시간의 초과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던. 그래서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개척자의 마음으로 가라 했는데 전 아직도 개척자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은 아직도 학무지에서 저희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척자의 마음으로 여러 전국에서 고생한 평생교육사들의 덕으로 또 함께 노력한 공무원들의 덕으로 이제 시간제 전문계약직들은 다시 전문계약직으로 공무원 TO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면 2007년에 교수님들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정부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와 시장 군수에게 법적 책임과 이제 그 책무, 지원할 수 있는 책무가 강화되고 그때 평생학습 도시라는 부분들도 법에 없었는데 그냥 자치단체장들이 지원을 하고 재정 지원을 했던 부분들의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가장 큰 집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2014년에 이런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달 체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죠. 아니면은 생활 속까지 풀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평생학습이 필요한데 추진 체제가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의 DB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없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도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평생교육사 1명,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설치라는 부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애인과 문해교육에 관련된 또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기구는 저희가 다 아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저희는 여기에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고 읍면동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늦게 했던 문화관광부에 있는 문화교육예술사인가요?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상담사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계속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평생교육은 읍면동 평생학습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9년 평생교육법 정부 개정안이 이제 또 발의되고 이제 공표하기 직전이니까 공표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안으로 저희가 봤던 부분들은 바우처가 이제 강화될 거다, 노인평생교육 강화될 거다, 자발적 학습 모임에 대한 지원이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평생학습 성과 평가 근거를 마련한다는 법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생학습 도시 지정평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평생교육이 단순한 자기개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통로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발현하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통해서 많은 도시들이 평생학습이 기반이 되는, 그것이 넘버원 정책은 아니지만 모든 도시들이 기반을 갖춰서 이제는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226개의 지자체는 평생학습 도시여야 하고 그 안에 우수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서 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는데 아직도 구태연하게 지금 들어올 거냐 말 거냐 그 문턱을 높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잘 맞지 않아서 이제 평가 근거는 마련할 수 있으나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 넘어가서 답답하네요. 이거는 회장님이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림을 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의 구조를 행정조직을 보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렸죠. 그 다음에 수평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평을 넘어서 이제 시줄날줄이 엮여져 있는 평생학습, 시공부의 평생학습은 가장 중심에 있는 공식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희는 평생학습 도시사업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 평생학습 도시의 전담 부서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왜 부서를 만들어? 온 부서에서 평생교육 안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 있어? 평생교육 전담 부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의 역할 정립이 필요합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 과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많은 과장님들이 오시면 도대체 이 부서는 뭘 하는 부서인지 정립이 안 된다고 할 때 저희가 한번 쫙 함께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방향 정립돼서 이제 알겠어. 이 부서에서 뭐 해야 되는지 알겠어.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면 성과 금방 나요. 근데 이 부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 안에 있는 사각지대가 없는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어떻게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떻게 지역의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목표를 가져가다 보니까 학습 넘어 교육을 1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건가를 보는 그 부분들을 관여하다 보니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평생교육사 하면 쉽게 가자 하고 또 사기를 꺾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년째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또 삶을 질도 또 향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생학습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삶의 질이 좋아졌다 얘기하고 있었고 사회 참여 활동이 더 높게 나타난 걸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체협력 절실합니다. OECD 국가 중에 38개국 중에 38등, 10점 만점에 빵점이에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공동체 구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학습 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살고 있는 삼터에 배움터를 만들어서 1터로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90개를 만들고 있는데 경북도 어마어마한 평생학습 마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도시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관주도 아닙니다. 평생학습 도시는 관이 지금 주도하고 있지만 저희는 민주도로 가기 위한 지금 과정을 가고 있다는 부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버려진 공간을 만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민강사가 없는 마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내부의 인적자원들을 찾아서 주민강사를 양성하는 부분들 소통이 없던 마을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소통을 만드는 마을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닌 지혜 이 지혜를 어떻게 전수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의 고추장 학교를 열어서 전수받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 안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교육을 마친 그냥 취미교육 마친 전 자격증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끝나면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이 공공재인가라는 얘기에 저는 당당히 공공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자격증 과정, 취미 과정에 대한 부분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심화교육, 지역사회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어떻게 활동처를 발굴할 것인가의 연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아까 계속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이든 문화적 자본이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센터 운영하는 부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 이후의 사업관리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차별화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 사업관리 작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을 통해서 그래도 정말 저희가 도움될 수 있는 귀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을 분석해 보니 맨 처음에 시작은 자기개발로 시작하고 그것을 심화교육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보니 배운 것을 써먹고 싶어. 배운 것을 써먹고 나니까 나 안에 공동체 의식이 생겨. 그 안에서 지역사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간헐적 일자리가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인가 전문가가 돼 있어.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학습 동아리 지원하는 부분 평생교육사 간에 이견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격차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평생학습이 그 지역사회와 어떻게 호흡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학습에 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들 근데 이 교수님이 무브먼트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사회 교육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학습 동아리에 관련된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촘촘한 학습 연결망을 구축하는 일이 저희 평생학습 도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경기도 걸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36개 시군이 있고요. 그 안에 더 내려가서 90개 평생학습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공간 그래서 750가의 학습 공간,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상 안에서 접근하기 싶은 카페, 커피숍, 미술관, 박물관, 공공기관, 음식점 이런 것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한 학습 동아리들이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우리가 돌아가신 고 김정소 교수님이 전 국민의 학생과 전 지역의 교실화 이것이 실현돼야 되는 것이고 2명, 3명이 모인 곳이 거기가 교실인 거지 이렇게 모두 책상과 의자를 놓은 것이 교실이 아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평생학습 도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자랑스럽게도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담부서가 모두 100%다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 바쁜데 지금 예산하고 있는데 팀장님하고 평생교육사하고 오셨는데요. 경기도도 국단입니다. 국이 있고 과가 있고 평생교육팀이 3개나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31개 시군이 다 평생교육 전담부서가 있고 공무원을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사가 101명, 공공영역까지 따지면 150명. 뒤에 보시게 되면 전국 지표를 보게 됐을 때 전국 4분의 1의 평생교육사가 경기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 대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20주년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하고 있고요. 2010년, 2005년도에 읍면동 14개의 읍면동 평생교육사를 다 배치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수많이 벤치마킹을 가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나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전국적인 사례는 202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시대적으로는 분명한 건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설치하여야 하고 읍면동에 평생교육사 배치하여야 합니다. 2010의 사례가 201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펼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도시협의회는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 이제 이 학습정원은 또 자꾸 이수 교수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학습정원을 만들었더니 컨셉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네, 컨셉은 사실은 그 영국 노리치시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 맞게끔 러닝가든이라를 만들었고 또 남양주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더 크게 더 좋게 학습 정원을 통해서 또 학습 분대라는 부분들이 108개가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학습도시 상도 받고 우리나라의 상이라는 사람을 모조리 받아가죠. 근데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참 네이밍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끔 맞추냐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느꼈고요. 오산은 작은 도시입니다. 24만 정도 되는 도시인가요? 근데 오산이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지금 평생학습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에 가면 오산 백년 시민대학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오산 백년 시민대학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묶었어요. 그걸 진짜 시줄날주로 엮어서 오산 백년 시민대학이라는 거 안에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교육할 수 있는 재밌는 건 평생학습 도시 이전의 정지의식이 10%가 20%대였는데 평생학습 도시 이후에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정지의식이 87%가였답니다. 세계에서 모아서 리얼리얼리에 놀래요.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치단체장은 왜 평생학습합니까? 사실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길 바라는 거고 내 도시에 대한 애정과 사랑입니다. 저는 용인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용인시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난개발로 난리를 치고 있고 지역격차가 심한 용인에 정주시과 애양식을 주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주의식은 높아졌었습니다. 선진 평생학습도시였던 부천시 2002년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받았는데 이게 평생학습도시가 하다 보면요 이제 많은 성과들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잘하면 그냥 잘하는 게 쭉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부천시가 도약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네트워킹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특성화 사업들, 뭔가 파치고 나갈 수 있는 컨셉에 대한 부분들에 목마름이 있을 때 평생학습센터의 소장과 평생교육사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했던 우리 동네 학습 공간에 대한 기획은 저희 진흥원이 했지만 그것이 지역에 내려가서 파급됐을 때는 본인들만의 브랜드인 퇴근학습길이라는 부분들이 탄생했습니다. 왜 평생교육을 하지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밤에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요. 과감하게 퇴근하는 학습길에 치맥을 생각하다가 배움한 적 어때요? 우리는 치맥을 마신다가 아니라 우리는 퇴근길 학습을 마신다 라는 컨셉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지금 부천의 작은 시장의 공방부터 대신증권이라는 큰 대기업까지 들어오면서 지하철 역마다 20분, 30분씩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면서 퇴근학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은 물 맑은 양평 되게 좋죠. 근데 양평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학습도시랑 관련이 없지만 시도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는 시군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것도 매우 큰 역할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전파하는 것도 역할인데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랑 그냥 평범한 사업 안에
그 부분들을 가져가서 양평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평생교육 과장님, 팀장님, 평생교육사들은 매일 뛰쳐나가서 저것들을 발굴해서 가장 작은 도시이지만 750개 중에 42개라는 부분들을 가져가서 벨트를 묶었고요. 그것을 문화와 관광이라는 부분을 엮어서 우리 동네 학습공간 학습 여행 코스를 만들었고요. 기획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해남부에 지원해서 국민 디자인단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정 베스트, 군정 베스트 있잖아요. 양평에서 군정 베스트 1등 해가지고 돈 받아서 회식했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평생학습이라는 컨텐츠가 지역의 기획과에서 그것을 잡아서 시정, 그 시의 컨셉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졌습니다. 화성시는 이번에 평생학습센터를 새로 건립했는데요. 여성에 관한 기능 전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곳이었거든요. 프로그램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을 했습니다. 그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또 그 안에 좋은 프로그램들은 2002년에 학습 동아리 연수를 통해서 만났는데 어떤 동아리예요? 독서 동아리예요? 어떤 동아리예요? 미술 동아리예요. 둘이 만났어요. 콜라보를 이어서 독서 동아리는 화성시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의 설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고 미술 동아리는 그걸 가지고 사파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게 효자 체로백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시장실에서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쉬웠겠지만 지금 2019년 현재 13권이 나왔는데요. 정말 이 모든 설화의 이야기, 정중식 예양식이 기본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어린이들이 자랐을 때 다시 화성으로 돌아갈 거예요. 화성의 일꾼들이 될 거예요. 이 책들은 어린이 도서관과 초등학교에 모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설화를 바탕으로 구가트, 인형으로 동아구형이 계속 활동하는 활동서들. 저는 평생학습도시가 이런 것들을 하는 도시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몇 개를 운영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의정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시군단의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광명도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 부천도 시도를 했었고 왜요? 계속 이제 시장님들도 계약직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안쓰러워서 정규직화하려는 부분들로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자리매김할지를 또 우리도 같이 응원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평생교육사들 배치가 아마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400명 이상이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시민급 평생학습관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과 교육감 지정, 그 다음에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사를 할 때는 혼선이 있는데 평생교육사들이 이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등려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롤러코스터 평생교육사의 고된 삶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좋은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9급 상담부터 5급 상담까지 평생교육사들이 배치되고 있다. 진료를 만들려면 사실은 한 직급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9, 8, 7, 6, 5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 이제 문 회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소문이 아직 정확하게 못 듣겠지만 평생교육사가 승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네. 오늘자로 6번으로 승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 경주시의 노태일 선생님, 진재겸 선생님, 또 우리 강명시의 김정혜 팀장님, 우리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제가 용인시에서 6급을 받았을 때 전국에 6급이 2명이나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나오니까 없애버렸어요. 남양주도 6급 팀장님이 있었는데 남양주도 그분 나오니까 없애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것으로 자리를 매김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팀장, 과장, 원장, 소장, 보직을 부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조건들이 시간제에서 전인제, 직급상향들이 일어나고 있다. 평생교육사가 증원되고 읍면동에 전면 배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전문경력감 결정직들이 정규직화되거나 승진과 보직을 부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안 좋은 점들은 5년마다 재채용하면서 하한액으로 연봉계획에 대한 악순환. 저는 7급으로 있다가 6급으로 승진을 시켜주셨는데 연봉이 1,500이 깎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계속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등급이 높았나 봐요. 7급으로 있었는데도 6급 하한액보다 연봉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야, 1,500이 아니라 500이었구나. 울고불고 사인 안 한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돈을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직급이라도 상향이 됐지만 같은 7급에서 7급으로 가면서 1,500, 2,000 깎이는 거는 유도 아니잖아요. 그때 오는 자괴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소수이기 때문에 느껴야 되는, 소수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당해야 되는 이 부분. 그런데 여기에 평가라는 부분들까지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우리한테 책임성이 안 올 것이냐. 지금 또 요새는 저희 평생교육사는 정치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평생교육사들이 그 당시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다 채용해서 들어가고 정당하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시장님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계약 직접 쫙 내보낼 때 한 달 전에 계약 만료 통보를 받습니다. 실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 달 만에 어디 가서 직원 구합니까? 평생교육사 간의 지역 간의 채용 직급, 그 다음에 전문성, 또 인원 이런 부분들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무슨 틈만 나면 평생교육사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라가는데 자리가 주어져야 일을 하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자리를 만들고 전문성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이제 평생교육사가 중요함을 듣고 계속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라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교육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역량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사보다 더 잘할 때가 많아요. 왜요? 행정적으로 또 뛰어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사 증원에 지금 적신호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및 평가에 대한 평생교육사 책임론 과정으로 중압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지향하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것이 평생학습 도시고 계속 구신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딜레마를 빠지고 있는 저의 고민은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 법령이 아닌 모두 기타 법령이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7,000개가량의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700개 정도만 법령시설이지 나머지 다 기타 법령이에요. 전화하잖아요.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전화하냐. 내 민원 넣는다. 조사 안 해준다. 싫다. 귀찮다. 이제 전화하지 말아라. 우리는 평생교육시설 아니다. 평생교육기관 아니다. 이런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전수조사가 안 돼요. 그리고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 법령시설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평생학습에 대한 용어나 개념이 아직도 일관화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노인복지관 갔다 나오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한테, 어르신한테 평생학습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에다 똥을 안 해줘요. 왜요? 그분은 사회복지관 간 거지 평생교육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6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불균형, 시민참여교육 0.01인가 그래요. 앞으로 그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저희가 시민참여교육, 민주시민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는 시민교육은 정치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딱하고 재미없는 교육이 아니고 시민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은 다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는 시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생의 프로그램의 다양한 체계와 전문화가 부수되어 있습니다. 기관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아직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교육복지 선순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노인교육 강조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지역에서는요, 국가 단위에서는 모르겠지만 지역 현장에 내보면 학습과 복지와 문화사업의 역할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 보면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문화사업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했을 때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끼는데 우리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정말 교육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저는 좀 한계이고 문제인 것 같고 고민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전달 부재가 너무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친정에 와서 되게 좋다 했는데요. 평생학습 도시와 국가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지능원 다 빠져 있습니다. 네트워킹에. 이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하고 평생학습 도시는 사업하고 있는데 시도하고 시도지능원은 몰라요, 소식이. 그래서 행사가 중복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광역과, 국가, 광역, 시군과 연결망이 느슨한데 느슨한 것도 좋겠지만 뭔가 정보는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가치입니다. 알기 위해서 학습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함에 있어서 공동체를 지향하고 제일 중요한 건 러닝 투 비
아무리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존재, 나라는 자아 존중과 내가 존중해, 내가 살아야 또 공동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러닝 투비를 강조하는 이 네 가지의 선순환 저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해도 늦지 않는 이 네트워킹. 어디 살아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알아요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그 네트워킹 여러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평생교육사는 시대적 민감성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중요시 여기하는 것, 지역에서 평생교육사, 저희 또 공무원들, 관계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건 계속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 사람 보물과 물적 보물을 찾아서 연결시켜야 된다. 일상학습을 지향해야 된다. 촘촘한 관계 맺기를 해야 된다. 그 안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왜 평생학도시를 조성해야 하는가? 평생학도시 조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거듭나기 미션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무엇인가? 또 그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활동을 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정확하게 지금의 현재 상황을 성찰하고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부에서는 우리의 실천 사항을 뽑겠다는 평생교육사들의 의지로 새벽 내내 저희는 단톡방에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 학습도시마다 그릇의 크기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산도 다르고 인력도 다르고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우리 평생학습 도시가, 평생학습이 가져가야 될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늦게 시작한 평생학습 도시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재지정 평가의 지표는 그 방향성을 잘 정립해 주셔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에 갈 수 있는 평생학습의 사례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공공기관에 있는 이유, 평생교육사들이 아직도 계약직의 신분이지만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나이들을 살고 싶습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평생교육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자존감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정드리는데요. 정말 박성경 실장님 좋은 그 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후에 공동토론에 제가 참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인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했어요. 점점 더 많이 파악하고 있는 이런 시간인데, 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평생학습사, 그러니까 모든 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승급이 되니까 급여가 떨어지더라는 이런 모순들이 있잖아요. 저희들 임기제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제가 행정과장하고 의논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임기제도 급여를 정할 때 일정한 폭이 있습니다. 기준선이 있다고 하면 그 130% 이상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다음 직급으로 올라간 사람이 예전보다 월급이 떨어지게 하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폭을 조정해서 급여를 책정하고요. 또 이번에 임기가 되어졌을 때 저희 전현희 우리 이제 오늘자로 팀장인데요, 입국으로 승급을 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 어떤 다른 행정직과 관계없이 능력 있을 때 그 사람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전 갖고 승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승급시키는 과정이 일단 심사 승진이 아니라 또 임기제 채택을 또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체감하고 있어서 평생학습도시 회장으로서
169개 도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예시하고 저희 서대문구가 하고 있는 방향을 같이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를테면 계약직이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아직 사회적으로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아직 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169개 평생학습도시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면 저는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읍면동까지 평생학습사들이 이렇게 다 배치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총액인건비 문제를 봐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전체가 다 안 되면 하여튼 일정 부분 확장해 나가는데 저는 해장도시로서 선도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어차피 오후에 토론회 하실 때 또 그런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재지정 문제를 얘기하실 텐데 일단 재지정 문제는 나오게 된 배경 자체는 169개가 되다 보니까 각 시장 군수구청장들이 평생학습도시 지정만 받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지향이 좀 생각보다 약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지정 평가 제도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경쟁도 되고 그래서 탈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박성경 실장님은 226개가 다 돼야 된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일정하게 재지정이라는 제도는 있어야 건강한 경쟁과 함께 또 시장구청장들이 단순히 학습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평생교육사의 문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발언했습니다.